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치맥 좋아하십니까? 치맥 좋아하십니까?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날씨가 여름으로 갈수록 치맥 드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치맥 정말 이렇게 한강둔치 같은 데서 푸짐하게 가족과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고 좋은데 치맥을 먹으면 이게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알아보죠. 좀 조심스러워요. 오늘 저희가 치맥 먹으면 진짜 이게 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진실 알아보기 이전에요. 한 주간의 핫한 건강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핫한 건강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 있고 걱정스러운 소식이 있고 네. 이런 건데 뭐부터 민혜연 선생님? 제가 오늘은 소식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오늘 식사 다 하고 오셨어요? 아침 저는 먹고 왔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네. 뭐 찰떡 하나 하고 커피 한 잔. 거르지는 않으시네요. 아, 이렇게 일찍 나오는데 그 밥 누가 해줘요? 아, 여보 내가 얘기 안 했어. 이렇게 오늘 김경식 씨처럼 네. 아침 식사 거르시는 분들이 네. 좀 아침잠 번쩍 깰 만한 소식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럼 바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한 주간의 건강 이슈 굿앤배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쁜 거부터 아침 네. 식사 걸으면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아요. 아침 식사를 걸으면 심장질환 사망률 높아져. 아침 안 드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그래요. 이 아침밥의 중요성은 뭐 익히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망률까지 높아진다니 갑자기 놀래네요. 경식 씨 심장질환. 아 진짜 저는 부정맥이 옛날 시즌 받아가지고 걱정돼요. 오, 정말요? 네, 걱정돼요. 지금 소리 듣고 또 놀라셨겠어요. 근데 네네. 이게 실제로 미국 아이오 대학에 있는 보건대학원 연구팀 연구 결과로 나왔고요. 40세부터 75세까지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6,550여 명 정도 성인들을 가지고 꽤 긴 시간 동안 역학조사를 했어요. 예. 198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8년 이상 역학조사를 한 결과 아침 식사를 아예 드시지 않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무려 87% 더 높았다는 거죠. 87%면 상당히 높은 수치인데 요즘 워낙 다 바쁘고 귀찮아서 거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흠칫흠칫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 연구 결과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다른 심내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뭐 연령대나 아니면 성별, 뭐 나이들 내지는 우리 보통은 사회 경제적인 수준 정도까지도 아침 식사 먹거나 내지는 심내혈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모든 인자들을 다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더더군다나 주목할 만한 결과이고요. 이제 보통 보면 아침 식사를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이 한 5.9% 정도가 5.1% 정도였고요. 네.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한 10.9% 정도, 그리고 며칠에 한 번 드시는 분들이 25%, 매일 드시는 분들 비율이 가장 높기는 했어요. 59% 예. 정도였고요. 이분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후로는 아무래도 아침 식사를 잘 챙겨 드시면 혈당이나 혈압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은 몸에 좋지 않은 간식을 먹을 확률이 더 올라가거든요. 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연구팀에서 밝혔죠. 맞아요. 제가 이거 아침 거른 날은 이 당연하게 점심 때 더 배가 고파서 식욕이 더 돋아요. 그래서 폭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제 이런 아침 식사와 사망률 간의 관계성을 밝힌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역시 미국 조지아 대학에 있는 한 연구팀에서 연구를 한 결과이고요.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7,0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아침 식사와 수면과의 상관관계를 밝혔거든요. 네. 남성 같은 경우는 아침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의 사망률이 40% 더 높았고요. 여성분들도 무려 28%나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침밥을 꼭 이게 챙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한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나라 한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이 밥이 보약이다. 싫어하시잖아요.
아닙니다. 밥도 잘 챙겨 드시면 보약 맞습니다. 보약도 드시고 밥도 근데 드시고. 밥이 보약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잠이 보약이다 이래서 아침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어머니가 깨우고 이러면 10분만 밥 먹어. 아니 싫어. 나 밥 먹는 것보다 10분만 더 잘래 이러잖아요. 네, 보약 두 개를 챙겨 드시려면 일찍 자서 푹 자고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 꼭 챙겨 드시면 두 가지 보약을 드시는 게 맞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이런 아침밥과 건강 이득과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뭐 일부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아침밥 챙겨 먹기 캠페인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 특히 현대인들의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아침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낮은 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보건당국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침 식사로 섭취하는 에너지 비율이 최근 12년 사이 5.3% 감소를 했고요. 네. 반면에 아침을 거르는 아침 결식률은 같은 기간 동안 7.7% 증가를 했습니다. 아직도 국민 10명 중에 3명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심장질환 사망률이 높아지는 것 외에도 아침을 반드시 좀 챙겨 먹어야 하는 이유는 더 많죠. 그렇죠. 아침 식사가 우리 몸에 좋다는 이유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은 아침 식사를 거르시게 되면 우리가 두 끼만으로는 필요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빈혈이나 골다공증 같은 결핍성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요.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죠. 또 아침에 활동할 때 두뇌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한 중학생과 그렇지 않은 중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아침 식사를 거르는 중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21.1점이나 낮았다고. 그래요? 수학 그 차이가 성적까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하면은 이 점심 때 저녁에 과식을 안 해도 되니까 건강에 더 좋다. 챙겨주지 않아도 내가 챙겨 먹어야 되겠군요. 맞아요. 이게 또 가끔 아침 식사까지 하면 살이 쪄라고 해서 일부러 아침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우리 김경식 씨 얘기한 것처럼 깜짝이야. 오히려 아침 식사를 잘 하셔야지 과식도 피하게 되고 맞아. 비만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침에 적당량 먹게 되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서 변비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침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이게 먹던 분들은 계속 먹는데 안 먹던 분들은 아침에 뭐 먹으려면 모래 씹는 것 같다고 그래요. 아침을 잘 먹을 수 있는 비결은 뭐 없습니까? 보통 이렇게 아침에는 난 속 부대껴서 아침 못 먹어 하시는 네. 분들 식습관을 잘 보면 그 전날 저녁에 좀 과식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늦게 야식을 많이 드시는 맞아요. 분들이 좀 계세요. 보통 우리가 저녁 7시 이후에 드시는 식사량이 전체 드시는 에너지 섭취량의 50%를 넘어서면 야식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야식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속 부대낀다고 아침을 잘 못 드시니까요. 역발상을 하면 되죠. 저녁 식사를 조금 일찍 하셔서 잠이 드실 때 약간 배가 출출한 상태다라고 하면 다음날 아침 드시기 훨씬 수월하시고요. 또 아침을 너무 거창하게 차리면 심적인 부담도 생기고 또 육체적으로도 먹을 때 좀 속 부대끼실 수 있어서 전날 간단하게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나는 아침 안 먹고 그냥 나와. 아침 못 먹어. 왜? 안 차려줘. 차려줄 때 요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알아서 차려 드시고 나가셔야 돼요. 아침밥은 정말 보약이었습니다. 꼭 챙겨 드시고요. 좋은 소식은 먼저. 브로콜리 새싹. 조현병 증가 완화. 조현병 증가 완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최근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팀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이제 사람과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네. 브로콜리 새싹을 섭취를 시켰더니 뇌 속의 화학적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조절해서 조현병의 증상을 완화시키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지난 1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최근에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조현병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한 선생님 좀 구체적으로 이 병 어떤 병인지가 좀 궁금해져요. 네, 조현병은 이제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감정이나 또 사고, 또 지각이나 이렇게 행동에 문제를 일으켜서 환각 상태, 또 망상, 또 부조화된 언어, 행동 장애를 일으키는 이제
총체적인 질환을 통틀어서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사 결과 이제 조현병 환자 중에 2년 이상 앓았던 81명을 대상으로 뇌의 5군데 부위를 조사했더니 특히 뇌 전두 여부, 대뇌 피질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하나인 글루탄산염이 4% 정도 낮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네. 이 글루탄산염은 우리 뇌에 보면 이제 뇌 세포들이 있는데요. 뇌 세포들 간의 신호를 전달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조현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성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그 브로콜리 새싹이 글루탐산염이요? 네. 거기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제 브로콜리를 싹을 냈더니 솔포라판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포라판이 실제적으로 글루탄산염의 불균형을 조절하게 되는데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 솔포라판이 들어있는 브로콜리 새싹 채소를 먹였더니 무려 30%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야, 새싹 채소가 이 좋다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 뇌 건강에도 이렇게 좋다니까 이 자주 섭취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제 브로콜리 이제 새싹 채소에 들어있는 설포라판이 뇌의 신경 전달 물질들의 균형을 이제 조절하면서 신경 안정 작용도 나타나면서요. 동시에 이제 정신신경 질환자들이 복용하고 있는 항신경 질환 약물의 부작용이 많잖아요. 약물의 복용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연구팀들은 결론이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약물의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이제 향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환각이나 망상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결과를 내세웠습니다. 보통 우리가 브로콜리 먹을 때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 찍어서 먹잖아요. 근데 이 브로콜리 새싹은 사실 좀 생소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싹이 발화가 되면 영양소들이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보통 이제 종류에 따라서 20에서 100배 정도 증가를 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브로콜리 새싹의 경우에는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있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특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설포라판의 경우에는 무려 20에서 50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우리들 일반적으로 보는 브로콜리에 비해서 새싹에는 그만큼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브로콜리 새싹은 원래 큰 브로콜리보다 먹기도 쉽고 또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좋기 때문에 즐겨 드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 즐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어떻게 먹으면은 여기 섭취가 가장 효과가 빠를까요? 아무래도 이제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에 가열하지 않는 상태로 섭취하시는 게 좋고요. 새싹 상태로 복용하신 때는 이제 크게 용량을 구해받을 필요 없는데 시중에 보면 분말을 구할 수가 있으세요. 근데 분말을 구할 때는 적당량을 복용하셔야 되는데 하루에 1에서 2g 정도. 티스푼으로 하면 하나 정도에서 적당량 복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양소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브로콜리 새싹. 네, 밑줄 짝. 요즘 같은 때 새싹 비빔밥 같은 거 해서 먹으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좋죠. 네, 뭐 샐러드 안에 넣어 먹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오늘 건강 소식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일에 매일매일 일하고 나서 치킨에 맥주 한 잔 이게 바로 사는 낙인가. 네, 오늘의 주제는 바람만 스쳐도 정말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병. 네, 바로 통풍이라는 병입니다. 영상에서 봤는데, 그리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는데, 나 이걸 갖다 놓으니까. 방송이 불가능해졌어요. 치맥을 아침에. 야, 아니,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이 아침에. 네? 어제 밤에 사놨나?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보자마자 눈에 하트가 사실 요즘 날이 워낙 좋아져서 저희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한강에서 치맥 드시는 분들도 많고 야구장에서도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 이 맛있는 치맥이 통풍. 통풍의 원인이 된다니 놀라워요. 내가 지금 왜 웃냐 하면 우리 제작진이 아까 이걸 주면서 예인 씨 못 마시게 하라고. 아니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를 통풍이 원인이라고 하지만 이걸 어떻게 끊어요? 치맥을 어떻게 끊냐고요? 치맥 못 끊어. 글쎄 말이에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이거 먹고 싶어요. 모닝 치맥이네. 아니 지금은 아니더라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주제가 통풍이면서 치맥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치맥은
통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네. 그렇게 명확하게 확인된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치맥이 통풍을 유발한다는 건 아니다. 근데 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좀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제 통풍은 대사 증후군의 하나인데요. 이제 대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영양소가 섭취되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을 대사라고 표현하는데요. 음식에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 퓨린은 대사 과정을 통해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 요산이 대사에 문제가 생기면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그 관절에 염증을 일으키면서 심각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바로 통풍인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퓨린이 바로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치맥에 많습니다. 그래서 치맥이 통풍의 원인이다라고 많은 기사화된 게 사실입니다. 대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얼마나 많냐면 네. 지금 보이십니까? 맥주에 들어있는 맥주 효모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식품 중에 퓨린 함량이 1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는데 그래도 이제 크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대사를 거쳐서 이 요산은 모두 체외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사상에서는 마치 치맥을 즐기면 치맥을 즐긴 모든 사람들에게 통풍이 올 수 있을 것처럼 네. 기사화되는 게 그거는 이제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다면은 그 치맥을 그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치맥이 제가 대사 증후군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대사에 문제가 있는 분인데요. 그럼 내가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질환들이 대사 증후군을 통틀어서 말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한두 개 이상 앓고 있다면 치맥을 많이 먹었을 때 요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통풍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렇죠. 가족력이 있는 분도 주의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마지막에 통풍이 있는 분들은 절대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처럼 건강한 사람들은 마음껏 치맥 드셔도 되고요. 다만 이 대사 증후군이 있거나 현재 통풍을 앓고 계신 분들은 치맥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마음것은 아니고 적당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성인병이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아는 통풍 환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상하게 남자들이 있어요, 통풍이. 그리고 여성들한테는 내가 거의 못 봤어요, 통풍 환자가. 정말요? 네? 없죠. 남자만 오는 거예요, 뭐예요? 이상하네. 실제로 병원을 찾으시는 통풍 환자분들도 90% 이상이 다 남자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남자만 걸리는 남자병이 아닐까, 뭐 남성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당연히 여성분들도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율이 많이 감소한 이유가요. 여성분들에게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있잖아요. 이 에스트로겐이 요산의 배출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폐경기 이전에 여성 호르몬이 충분히 나와 있는 이제 중장년 이하의 분들은 별로 통풍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미 폐경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50대 이상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과 똑같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 식습관 같은 것을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그것도 그러네. 갱년기 이후에 여성들이 약간 남성화되는 거. 그렇죠. 이것도 좀 그런데 거기다 남자들이 주로 걸리는 통풍도 올 수 있다. 네. 아하. 그러니까 여자니까 나는 무조건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살짝 위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원장님, 한의학에서는 이 통풍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나요? 원래 이제 통풍이란 단어가 이제 한의서에 있는 단어인데요. 네. 이제 통증 있는 관절염을 보통 이제 통풍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표현을 했죠. 근데 이제 한간에 뭐 바람만 자막에도 나왔었는데 바람만 스쳐도 아파서 통풍이다. 근데 원래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통증이 나타나는데 바람이 부는 것처럼 급격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통풍입니다. 정확한 또 이제 한의학 쪽에서 통풍과 매치가 되는 병명은 백호 역절풍이라는 이제 뭐 병명인데 어려운데 좀? 풀어보면 쉽습니다. 백호 흰 호랑이 네. 역절풍. 마치 흰 호랑이가 하고 무는 것처럼 역절. 관절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급격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백호 역절풍이라고 한 거죠. 아니, 그것도 그냥 호랑이가 물어도 아픈데 그 몸집 큰 백호가 무는 그 정도의 아픔이라면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통풍 환자분들은요, 실제로 아기를 낳을 때 산통과 비교를 하기도 해요. 아이고. 통증이 좀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 통증에 대해 평가를 할 때는 개개인마다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아픈 상태를 0,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상태 통증을 10이라고 두고 안에 수치화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산모들이 산통을 겪을 때 한 7점에서 8점 정도를 얘기를 하시는데요. 통풍 환자들은 대부분 9점에서 10점 정도로 산고보다도 더 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출산의 고통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 뭐 비교될 정도라면 대단한 통증이네요. 이게 제가 아는 지인도 이 표현하기를 이런 표현하면 좀 어떨까 싶지만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은 너무 정도로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산고, 그러니까 산통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오거든요. 통증이 정말 심했다가 괜찮아지는 시간이 있고 다시 통증이 발생을 하고 이런 주기가 있는데 통풍은 급성 통풍 발작이 왔을 경우에는 며칠 동안 내내 정말 극심하게 아프다고 해요. 뭐 다리를 잘라버리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망치로 뼈를 부수는 것 같다, 뼈를 때리는 것 같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시니까 정말로 그 정도가 너무 심하고 며칠 동안 거의 주무시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 중에서도 그 통증의 강도가 굉장히 심한 축에 속한다고 볼 수 네. 있죠. 뭐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 대체 왜 그렇게 아픈 거예요? 아까 통풍이라는 게 요산 결정이 이제 관절에 침착이 되면서 생긴다고 했잖아요. 이 요산 결정의 모양이 바늘 모양으로 생겼어요. 네. 바늘 콕콕 찌르듯이. 저렇게? 야, 저거 봐봐. 결절이 딱 보이시죠? 세상에. 저 하얀 거요? 뾰족한 거? 네, 실제로 관절 강을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결정들이 딱 생긴 게 보여요. 네. 오, 정말 아프겠어요. 야, 저렇게 그 바늘, 저기 날카로운 바늘이, 그냥 바늘이라도 저렇게 막 해집고 다니면서 관절 사이사이를 막 찌르고 다닌다는 이거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이거. 진짜 아프겠어요. 그래서 통증의 양상도 정말 저런 바늘로 콕콕 찌르는 것 같은 양상이나 예. 칼로 베인 것 같은 통증이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실제로 우리가 관절이 뼈와 뼈 사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활막이라고 해서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결절이 계속 자극을 하게 되니까 염증도 생기게 되고요. 관절이 갑자기 벌겋게 부어오르면서 심한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저렇게 거죠. 되는구나. 그러니까 수십 개 바늘을 갖다가 몸속에서 저렇게 찌르고 다니는데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이게 출산의 고통도 물론 힘들지만 이 통풍 이거는 더 아플 것 같아요. 끔찍합니다. 근데 저기 지금은 아까 우리 화면에는 요 손가락을 보여주셨는데 네. 주로 제가 아는 분들 보니까 발 쪽에 많이 오던데 이 손이 아니고. 맞아요. 네. 우리가 이제 통풍도 관절염의 일종이거든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뭐 다 여러 가지 관절염들을 보면 사실 질환별로 잘 생기는 관절들이 특정하게 있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주로 손에 많이 생기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는 통풍 같은 경우는 얘기한 대로 하지에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들 보면 50% 넘는 사람이 보통은 엄지발가락에 있는 통증을 가장 먼저 호소를 하세요. 그리고 특히 엄지발가락이 아까 말씀드린 급성 통풍 발작이 가장 많이 생기는 곳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보통은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 관절이 붓고 또 빨개지면서 열도 나고 이렇게 닿기만 해도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게 되는데요. 이때를 급성 통풍 발작이라고 하고 이 통풍 발작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은 통풍 환자분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 발작이 있을 때 정말 심해서 딱 병원에 들어오실 때 다리를 굉장히 심하게 절뚝이시거나 아니면 닿기만 해도 아프니까 그냥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그 부위가 이제 여기 이게 발이라고 치면 여기 엄지발가락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엄지발가락에 있는 관절이나 그 바로 밑에 있는 관절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시면 점점 위로 올라와서 발목이나 무릎과 같은 좀 큰 관절까지 다 침범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또 더 심해지면 더 올라오게 되겠죠. 저거 너무 아파 보인다. 저 어떡해. 심하게 빨갛게 부어요. 예. 팔꿈치나 귓볼 같은 곳에도 요산이 뭉친 통풍 결절들이 멍울 같은 형태로 나오게 돼요. 예. 처음에는 하지에서 시작해도 치료를 적절하게 받지 않으면 점점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 정도 단계가 되면 만성 결절성 통풍이라고 부르죠. 지금 보면 팔꿈치나 이런 곳에까지도 다 저결정성 아이고. 통풍이 발생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네. 이런 식으로 급성 통풍 발작이 계속 지속이 되고 점점 병이 더 진행하는데 네.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사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관절염을 보통 그냥 그 부분에 네. 국한되어 있는 국소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통풍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혈액 내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요산 수치가 계속 높은 상태로 있다 보면 콩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전까지 올 수가 있거든요. 투석을 받는다거나 이식을 받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이 통풍으로 사망하면 통풍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그 아픈 상태로 죽음에 이른다 정말 끔찍한데 통풍은 그러면 요산을 막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요산이 들어있는 식품을 안 먹어야 된다. 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면 요산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은 뭘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되는데 네. 저기 지금 한동환 선생님 자리하셨네요. 그 언제 또 앞에 거기 가셨어요? 그 중에 있다 이거죠. 네네. 지금 이 식품들을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네. 이 중에서 요산, 이제 퓨린. 네. 요산이 이제 대사산물이니까 퓨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알지. 그렇죠.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치킨. 치킨과 네. 맥주. 치킨. 오. 진짜 눈치가 빠르시지만 땡입니다. 아니에요? 땡이에요? 제가 뭐 그렇게 쉽게 질문을 드렸겠습니까? 고기인가? 치킨은 일단 많은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맥주 효모와 네. 빼고 빼고. 일단 치킨은 1등이 아닙니다. 1등이 아니에요? 빼고 일단 나머지. 저 고등어는 절대 아니에요. 네. 고등어는 워낙 몸에 좋잖아요. 등푸른 생선이라서 아닌 것 같고, 오메가 멸치도 아닌 것 쓰리죠? 같고, 그럼요. 고기 멸치는 쪽이 칼슘. 아닐까 싶은데. 어떤 식품들이 고기지. 다 보이시는 거죠 지금? 네. 소고기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네. 또 새우 또 조개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곱창인가요? 대창도 있고 곱창도 있는. 네, 육류 내장이네요. 네네. 네. 그 내장. 내장 내장. 안 좋겠다. 네. 네. 저게 뭔가 이렇게 높아, 칼로리가. 그럴 것 같아요. 안정식 씨는 기름도 어떤 게 많고. 저는 아무래도 이게 고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 고기, 그러니까 돼지고기, 쇠고기, 소고기가 더 안 좋지 않나요? 네. 지금 딱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네. 자신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고르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네. 이 식품들 중에 퓨린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고등어요? 네네. 고등어는 몸에 좋은 걸로 알고 아니, 있는데. 그거는 오메가3에 뭐 그러니까. DH 뭐야? 고등어도 등푸른 그렇고 이 바로 옆에 있는 멸치에도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아니, 저건 뭐 칼슘의 보고 막 이런 건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게 네. 특정 질환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 또 다른 질환에는 또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또 이렇게 멸치도 등푸른 생선이죠. 또 청어, 정어리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퓨린 함량이 높습니다. 그러면 통풍 환자들은 우리는 그럼 생선을 먹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등푸른 생선보다는 여러분들 흰살 생선을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섭취하시면 좋겠고요. 네. 또 이제 식물성 중에서도 채소류에는 퓨린 함량이 적지만 버섯이죠, 버섯. 네. 버섯에는 좀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버섯 종류를 드시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통풍에 요산을 만들어내는 음식은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퓨린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종의 핵산 물질인데요. 퓨린은 우리 몸에서 유도체 형태로 존재하면서 유전자를 재합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이 퓨린이 많은 음식들을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적당량 드시게 되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통풍 환자의 경우는 퓨린이 함량이 상중하로 있기 때문에 네. 저퓨린 음식을 찾아서 드셔야 되고 고퓨린 음식은 절대 섭취를 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몸 관리를 잘해서 그러니까 통풍으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씩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치킨을 저렇게 치킨 이렇게 튀기는 형태 말고 백숙 같은 걸 먹으면 어때요? 그거는 괜찮지 않아요? 오늘 컨디션 좋으세요. 하지만 땡입니다. 땡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보통 이제 치맥의 치킨을 튀겨서 건강에 안 좋다고 알고 계신데 그보다는 닭고기 살에 들어있는 퓨린의 함량입니다. 그래서 닭백숙 또한 치킨에 들어있는 퓨린 함량과 똑같기 때문에 통풍 환자들의 경우는 이렇게 닭백숙으로도 섭취하는 걸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음식에 대해서 지금 선생님 알려주셨는데 음식을 먹고 지금 하는 얘기는 자꾸 배출을 하란 얘기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운동하고. 배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운동을 해서 땀도 좀 빼고 이렇게 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거 지금 준비해가지고 오신 게 있습니까? 네, 가만두시질 않으시는 분들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위, 아래, 왼쪽, 오른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어우, 슈퍼맨이 야. 되셨어요? 한 선생님의 홈 트레이닝 그래서 네. 한트가 되겠네요. 한트. 한트. 자, 저런 오늘의 거를 한트. 컨펌을 받고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이제 통풍을 위한 이제 한동안의 홈 트레이닝 운동요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이제 통풍에 도움이 되는 운동은 유산소 운동, 또 이렇게 맨손 체조, 스트레칭, 수영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수영. 운동은 통풍을 예방도 하고 통풍 환자들의 관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죠. 그런데 통풍은 어디에 많이 생기죠? 바로 다리, 발. 팔다리, 네. 그리고 손발에 많이 생기죠. 네네. 그래서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스트레칭 해주게 되면 또 이제 관절 운동을 해주게 되면 통풍으로부터 빨리 탈출하는데 또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가장 먼저 어떻게 합니까? 자, 신발을 벗으시고 신발을 벗고요. 네. 올라갑니까, 여기? 자, 네. 보통 보면 이제 집에 둥그런 물병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네. 그죠? 둥그런 물병이나 아니면 나무 이렇게 막대, 둥근 막대, 네. 아니면 이런 폼롤러가 있어도 좋습니다. 네. 여기다 발목을 올려놓는데 네. 먼저 이제 준비 운동을 먼저 예. 해보겠습니다. 준비 운동은 폼롤러에 발목을 올려놓는데 위치는 발목 바로 밑에 두는 것보다 네. 5에서 10cm 정도 아킬레스건 쪽에 두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발목을 돌리는데 오른쪽으로 3번. 3번. 그렇죠? 왼쪽으로 3번, 왼쪽도 오른쪽으로 3번, 왼쪽으로 3번. 잘 돌아가시나요? 네, 잘 돌아가네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한테 발목 한번 돌려보세요 하면 발목을 못 돌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자기발인데. 때는 발목을 돌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발가락으로 큰 원을 그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발목을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리는 거를 3차례 해주시게 되면 네. 발목 주위의 인대와 이렇게 근육을 좀 이완시키면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순환장애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발목을 꺾기를 해볼 텐데요. 발목 당기기입니다. 이때 손은 몸통 뒤로 해서 벌써 짚으셨네. 네네. 힘들어서요. 네네. 손은 자신의 몸 뒤쪽으로 이렇게 네네. 대시면 되고 가슴은 약간 내밀고 이 상태에서 유지를 합니다. 이때 이제 발목을 당기는데 오른쪽 발목을 발가락을 편 상태로 쭉 당깁니다. 1초, 2초, 3초. 그 다음에 다시 내밉니다. 내밀고. 1초, 2초, 3초. 이걸 같이 해볼게요, 양쪽을. 발가락을 펴면서 쭉 당깁니다. 잠깐지가 당기죠? 1초, 2초, 3초. 쭉 내밉니다. 1초, 2초, 3초. 이때 시선을 아무 데나 두셔도 되는데 이때도 시선을 45도 각도로 보시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1초, 2초, 3초. 1초. 밀기를 1초, 2초, 3초. 이 상태는 발가락 운동, 발목 운동, 종아리 근육의 순환장애가 개선되기 때문에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운동도 되는 거죠. 네. 자, 본격적으로 마지막. 마지막. 발목 펌핑입니다. 발목 펌핑. 자세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발목을 당기시면서 눈높이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1초, 2초, 땡겨. 3초. 3초를 유지한 상태에서 갑자기 힘을 빼고 떨어뜨립니다. 자, 잘 되시나요? 자, 툭하니 떨어뜨려요. 지금 시선은 이렇게 인상 쓰시면 안 되고. 네네. 자, 1초, 2초, 3초. 자신의 발끝을 봐도 되지만. 네. 여유 있게, 난 여유 있어. 난 편해. 시선은 45도 유지하고 갑자기 3초를 유지한 다음에 여유 있어. 떨어뜨립니다. 여유 있다. 이때도 어깨를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가슴을 내밀어야 그렇죠. 스트레칭이 유지가 되면서 네. 팔에도 긴장감이 유지되면서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죠. 이때 푹신한 베개라도 돼야지 그냥 맨바닥에 하면 안 되겠어요. 네. 절대 맨바닥에 하면 되고 베개라도 되게 하죠. 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한번 당겨볼게요. 1초, 2초, 3초. 갑자기 내리고 왼쪽 1초, 2초, 3초. 이것도 내릴 때도 아픈데요. 그렇죠. 이 상태도 굉장히 스트레칭 효과가 좋고요. 지금 이렇게 당기면 지금 느낌이 허벅지, 종아리, 발목, 발바닥, 발가락까지 모두 긴장이기 때문에 네. 근력을 키우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네. 그렇죠. 이게 지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팔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누우시면 돼요.
누워서 아유, 오늘 방송 좋은데요? 누워서 아, 자, 1초 45도로 예. 1초, 2초, 3초. 네. 1초, 2초, 3초.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세 차례 한 다음에 네. 자, 한꺼번에 하면 어떤가요? 1초, 2초, 3초. 네. 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네. 하나씩 하는 게 아, 이완에 네.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장단지가 많이 경련이 일어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장단지를 풀어주는 겁니다. 살살 풀어주면. 그렇죠, 살살. 네. 지금 하다 보니까 저는 이 부위가 지금 시원하네, 이 부위가. 오. 통증이 있는 부위. 해주면 시원한 부위. 그래서 뭉친 근육을 풀어주게 되면 네.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촉진되면서 통풍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또 예방하는 데도 아니, 많은 이렇게 도움이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운동도 되고 좋지 네, 않습니까? 그런 어깨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다가 유의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전에 저 누나가 왜 종아리 굵어진다고 맥주병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었죠. 마지막으로 당부 사항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운동을 이제 보시고 통풍 환자분들이 나도 운동해야지 하는데 절대 이 운동을 하시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 바로 통풍 발작이 일어난 분입니다. 통풍 발작은 아까 극심한 통증이 있고 굉장히 많이 붓고 열감이 난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셔야 되면서 휴식. 냉찜질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 운동으로 통풍으로부터 하루빨리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시. 네, 운동까지 잘 봤고요. 이번에는 바로 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어떤 음식이 통풍에 도움이 될지 가죠. 한트. 네, 통풍에 좋은 요리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요리 연구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통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은 진짜 뭘 먹어야 되나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네. 식이섬유 굉장히 풍부해서 노폐물 제거는 물론 통풍에 있는 그 요산까지 배출시켜주는 식재료가 있어요. 네. 바로 곤드레 나물이에요. 곤드레 나물. 그래서 이 곤드레 나물 가지고요. 제가 곤드레 나물 밥과 양념장 먼저 알려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보니까 미역도 좋다 그러고 감자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핵감자 가지고 미역국도 한번 끓여볼까 합니다. 근데 곤드레 나물은 네. 우리는 좋아하는데 그거 양념장 비벼서 먹으면 좋은데 좋죠, 좋죠. 예전에는 이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곤드레 나물 가지고 저 네, 네, 영양을 그냥 보충하던 때가 있어서 맞아요. 어르신 중에는 곤드레 싫어 이러거든요. 맞아요. 예전에는요, 이 곤드레 나물이 사실은 고려 엉겅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구황작물처럼 네. 진짜 배고픈 시절에 요거 가지고 많이 넣고 쌀 조금 넣어서 진짜 죽 끓이다시피 해서 잡수셨는데요. 근데 굉장히 지혜로우셨어요. 아, 왜요? 칼슘, 단백질, 비타민이 굉장히 풍부한 게 바로 이 곤드레 나물이에요. 그렇죠? 요거 가지고 한번 저희도 먹어보자고요. 네. 네. 일단 곤드레 나물은요. 요새는 이렇게 생거수를 해서 데친 다음에 냉동을 시켜서 판매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요거 가지고 그냥 해동만 시키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해졌어요. 요 해동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찬물에 담가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담가 30분? 놓으시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좀 풀리니까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한 너무 긴 거는 한 2번 정도 잘라주시고요. 네. 만약에 너무 길다 이러면 한 3번 정도 잘라주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 곤드레 나물은 긴 거 그냥 그대로 쓰기도 해요. 저게 왜냐하면 씹는 맛이 있잖아요. 예, 씹는 씹히는 맛으로. 말도 길게. 뿐만 아니라 얘를 너무 잘게 자르잖아요. 네. 그럼 이 안에 있는 즙이 나와서 곤드레가 약간 물컹물컹거려요. 그럼 또 씹히는 식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별히 제가 요거는 한 3번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네. 근데 요 곤드레 나물은 요렇게 그냥 밥에 같이 버무려서 하시면 좋은데 지금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하고요. 국간장. 예, 그다음에 제가 밥에는 필수로 많이 넣는 게 있죠. 뭡니까? 바로 들기름이에요. 들기름. 네, 요 들기름 넣고요. 네. 요거를 살짝, 아이고 장갑이 요 안에 있네요. 네. 장갑을 끼고 뭐 맨손으로 하셔도 되는데
자,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그래서 요걸 약간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좀 묻혀주세요. 이렇게 밑간으로 묻혀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쌀을 준비하시면 되는데 네네. 곤드레 나물에는 특히 그냥 맨밥보다는 살짝 보리밥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보리쌀과 그다음에 쌀을 30분은 물에 담그고 또 30분은 체에 받쳐서 이렇게 좀 불려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쌀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보리는 어떤 보리인가요? 그냥 보리 쓰면 되나요? 그냥 보리는 사실은 밥 짓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불리는 시간과 삶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저는 그냥 납작보리 했어요. 납작보리. 요거는 그냥 불리기만 하면은 쉽게 밥이 네.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보리쌀 넣고요. 보리도 또 그런 종류가 있구나. 그러니까 네. 몰랐어요. 요거를 이렇게 버무려 주세요. 살살살 네. 다 버무려지도록.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네. 특별히 여기 밥물을 좀 잡아야 되는데요. 밥물? 네, 밥물을 잡아야 되는데 요 보이시죠? 다시마 아니에요? 예, 다시마예요. 그러니까 아까 요 유산비출에 다시마도 좋다고 말씀하셔서 그래요? 제가 일부러 다시마물을 준비했어요. 다시마물 여기 이렇게 넣고 밥을 지으세요. 그럼 감칠맛도 있겠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아유 곤드레 그거 무슨 맛으로 먹니? 그거 뭐 양념장 맛이잖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히 곤드레 나물 밥에는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을 넣어서 밥물을 훨씬 더 맛있게 만들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지으시면 돼요. 이제 쉽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밥을 뚜껑 덮고 이제 밥을 지을 거예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곤드레 나물밥에는 맛있는 양념장이 필요해요. 하이라이트죠. 네. 그게 최고죠. 네, 양념장 제가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나물 이렇게 비빔밥에다가 설탕 이런 거 안 넣어서 설탕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당, 양파. 양파. 단맛이 나니까. 그쵸? 요즘 네. 또 양파 좋잖아. 그렇죠. 네. 그다음에 대파 좀 이렇게 굵게 썰었어요. 다져서. 그다음에 마늘도 이렇게 좀 넣고요. 아, 마늘. 네. 네. 그다음에 저는 요걸 또 넣어야 돼요. 요게 풋고추인데요. 네. 매운 거 좀 좋아하시면은 청양고추 하나 정도 같이 다져주시면 좋은데 저는 풋고추 넣었어요. 풋고추. 네, 요게요. 요 곤드레 나물밥이 어떤 분들은 약간 지린 맛도 난다 하시는데 그 네. 지린 맛을 싹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요거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보통 진간장 갖고 많이 하시죠. 근데 국간장 양념장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국간장에다가 국간장은 약간 짠맛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다시마 우린 물로 약간 짠맛 조절해 주시고요. 네. 여기도 다시마 우린 물이 나오네요. 네. 아까도. 네.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약간. 매실청. 네. 그것도 달달한 맛을 그렇죠. 주죠. 그다음에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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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하고. 그리고 깨소금. 끝. 어이구. 끝. 이렇게 해서 이제 버무려 주시면 아주 맛있는 곤드레 나물밥 비빔밥을 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아, 달달하고 고소하고 뭐 정말 맛있겠네요. 네. 양념장 자체가. 근데 이 벌써 맛있어 양념장은요. 보이네. 네. 오늘 만들어 놓고 네. 내일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숙성 기간이 필요해요? 네, 예. 숙성하면 왜냐하면 조선간장, 국간장으로 만들었기 네. 때문에 네. 내일 잡수시면 훨씬 더 맛있어요. 예. 네. 이번 선생님, 내가 아까 파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 어디 등산 갔다가 벌판 이렇게 쭉 보니까 네. 팥꽃이 이렇게 피어 있는데 아, 예쁘더라고요. 팥꽃 이쁘죠. 네. 그럴 때 고파 이렇게 캐가지고 네, 팥꽃만 잘라낸 다음에 네. 그거 이렇게 살짝 젓갈에 네. 절인 다음에 그거 가지고 파김치 만들면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지금이 딱 맛있는 맞아요. 곰파김치 만들 때예요. 아, 요즘에 저 파밭에 그냥 팥꽃이 쫙 피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네, 맞아요. 나는 이게 뭔가 했어요. 이재영 MC님이 연세가 드시더니 그런 게 보이시나 봅니다. 선생님, 그냥 나이라고 해주세요. 그리고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보면 선생님이 더 형 같아요. 근데 아까 이 곤드레가 통풍에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곤드레는 이제 식이섬유가 일단 풍부하고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몸의 노폐물도 제거하면서 이뇨작용도 뛰어나서 요산의 배출 능력을 키우거든요. 특히 이제 곤드레는 식물성이면서도 칼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관절이나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또 칼슘이 혈중에 요산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또 이뇨장이 있기 때문에 부종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곤드레 나물은 통풍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좋고
통풍 환자인 경우에도 아주 안심하고 섭취가 가능한 나물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는 사이에 사실 아까는 제가 치킨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웠는데 이제는 밥 냄새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네. 그러면 이 곤드레 나물밥하고 같이 먹으면 정말 좋을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알려주세요. 궁금하시죠? 네. 아까 제가 핵감자 얘기도 했고 미역 얘기도 했잖아요. 네. 제가 지금 미역 들고 나왔는데요. 어이구. 사실 이게 지금 기장에서 올라온 햇미역이에요. 아유, 기장미역이에요? 네, 햇미역이라 여기 산모역 미역이라 그러는데 요거 가지고 미역국 끓이면 진짜 단맛 많이 나거든요. 요거에다가 네. 요새 핵감자가 나왔는데요. 핵감자가 사실은 노지에서 있어야 훨씬 더 맛있긴 한데 요새 나오는 거는 하우스 안에 있는 감자긴 한데 네. 이게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포슬포슬한 전분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랑 같이 해서 제가 미역국을 끓일 건데요. 네. 일단 감자는 껍질을 깨끗하게 벗긴 다음에 네. 이렇게 물에다 살짝 한 번만 좀 담궈주세요. 왜 담그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이거 왜 한 거예요, 이걸 감자를?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포슬포슬하게 전분이. 걸쭉하지 않게. 그러니까 전분이 많기 때문에 그 전분기를 조금 빼줘야 미역국이 걸쭉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밥 대신에 요 미역국으로 한 끼 먹겠다 그러시면 그냥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되겠네. 두 가지 선택이 있네요. 네네네. 자, 그래서 요거 깨끗하게 씻은 거 가지고 물에 네. 담가놨잖아요. 네. 요거 그냥 그대로 냄비 좀 갖고 올까요? 저 냄비가 좋은 냄비 같아. 그냥 자, 일반 여기다가- 냄비 같지가 않아. 여기다가 너무 맛있게 잘 만드시니까. 냄비의 비밀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감자 넣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그거보다 미역. 미역은 요거는 한 30분 정도 불리면은 굉장히 부드럽게 퍼지거든요. 네. 근데 그냥 쓰시면 미역 비린내가 살짝 올라오니까 그때는? 바락바락 손으로 주물러서 몇 번 헹궈 주셔야 돼요. 그러한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요것도 같이 이렇게 넣어 주세요. 네. 자, 넣었으면 저는 사실 요리할 때 밑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밑간을 좀 해야 되는데 네. 뭘로 하냐면 역시 제가 만든 국간장, 자, 그다음에 요거 들기름이에요. 우리 네네. 미역국에 들기름 하면 훨씬 더 미역의 향이 짙게 나거든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 아마 요거 어머 이걸 왜 지금 넣지 하실 텐데 마늘을 왜 지금 마늘이에요. 마지막에 넣는 거 넣고 아닌가요? 대부분 마지막에 많이 넣으시죠. 네네네. 근데 저는 왜 지금 넣냐 하면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미역에 있는 비린 맛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미역에 마늘 향이 짙으면 미역국 맛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미역에다가 이렇게 먼저 볶아요. 미역이 주인공이니까. 네. 근데 지금 곤드레 나물밥이 뜸이 지금 들 때가 됐어요. 밥물이 지금. 벌써. 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됐을 때 냄비밥 할 때 이렇게 뜸을 들어요. 아하. 맛있겠죠? 네네네. 뜸을 제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옆에다가 핵감자하고 미역하고 이렇게 볶아요. 아, 자작자작 이렇게. 그래서 마늘하고 그 국간장하고 들기름이 흠씬 흡수되도록 이렇게 좀 한번 볶아주세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거 뭐 물 붓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데 아주 쉬워요. 중간 불에서 15분, 약한 불에서 25분 정도만 푹 익혀주면 요새 햇미역이요. 야들야들하니 굉장히 맛있어서 한 끼 든든히 드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물 붓고 이제 끓여볼게요. 그런 물은 25분. 김경식 씨가 부어줬으면 좋겠다. 네? 힘든 거는 김경식 씨가 좀 했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요? 시키지를 않으세요, 이게. 아, 워낙 이게 요리할 때 중요한 부분들이라. 네, 됐어요.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선생님. 네, 제가 이따가 설거지는 부탁을 드릴게요. 아유, 그런 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소끔 끓이시면 네. 아주 맛있는 국도 만들어지지요. 네. 네. 그 미역은 근데 이렇게 건조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대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부분 어머님들이 아니 신혼에 처음에 시집가면 맞아. 네. 미역국 끓일 때 맞아. 엄청 많이 미역 불려놓잖아요. 네. 대부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실 네. 건데요. 보통 10분의 1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한 냄비를 끓일 것이다 그러면 네. 불린 미역의 10분의 1 정도. 10분의 1만 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한 4인분 정도 미역이면 네. 이렇게 긴 미역이잖아요. 네. 네. 야, 이 기장미역이 비쌀 텐데, 이거. 요것만 하시면 아, 아주 그 정도? 맛있는 미역국을 드실 수가 있어요. 딱 요 정도. 4인분으로? 네, 4인분 기준으로. 네. 됐죠? 그러니까 사방 한 15cm 정도 2장 정도? 요 정도면 딱 좋아요. 그렇구나. 네. 그걸 대중을 못 하겠다. 대부분 요거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어때요? 미역 맛있죠? 미역 자체 그냥 씹었는데도 네. 좀 맛있네요. 맛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맛있어요. 미역은 또 네. 저 미역국의 종류가 많아. 들깨 미역국, 뭐
저쪽 서양 가면 우럭 미역국. 맞아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소고기 미역국. 그렇죠. 그죠? 홍합 미역국. 홍합 있잖아요. 미역국 맞죠. 조개 미역국 조개 미역국. 있잖아요. 어. 근데 통풍 있으신 분들은 네. 감자 미역국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익기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이제 익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익는 동안에 레시피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Every night when the stars come out, am I the only living soul around? Need to believe you could hold me down, 'cause I'm in need of something good right now. We could be screaming till the sun comes out, and when we wake we'd be the only sound. Get on my knees and sing. 네, 지금 보신 레시피는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감자 미역국인데 이 향이 향이 너무 그래도- 어지러워요. 네. 네. 향은 향인데 진돈 나가야 되니까. 네. 감자 미역국이 왜 통풍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보은 선생님께서 준비하신 이제 감자 미역국은 어떻게 보면 통풍 예방과 통풍 환자들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칼륨 때문인데요. 아. 칼륨은 우리 몸에서 이뇨작용을 촉진하면서 노폐물 제거를 촉진하기 때문에 더불어서 요산 배출을 강하게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하죠. 네. 네. 그리고 요산이 관절에 침착이 되어 있는데 혈관을 확장시켜서 관절에 침착되는 요산까지 제거를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역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칼슘도 많아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식이섬유도 많아서 장 건강, 노폐물 제거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감자에는 복합 탄수화물 성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풍 환자들이 가장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바로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감자를 드실 때는 꼭 껍질 때 드시는 게 좋고요. 탄수화물이 뭐 괜찮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뭐 정제 탄수화물, 뭐 흰쌀이나 흰 밀가루 그런 건 피하시고 특히 정제 설탕은 꼭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외에도 좀 음식으로 통풍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서요? 아, 네. 네. 아, 근데 먹고 얘기할까요? 그렇군요. 아니, 이보은 선생님이 지금 네. 밥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아니, 근데 얘기하는 중간에 이렇게 한 상이 차려졌어요. 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 향이 곤드레밥 향과 미역의 향이 일단 미역국부터. 이거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미역국 먼저 싹 먹어보면 어떠세요? 아침에 좋네. 어? 아침에 먹어야 되는 그런 맛인가요? 여기 저 생선구이 하나만 더, 생선구이가 안 좋다고 그랬나? 흰살 생선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양념에 또 곤드레 비벼 먹어야 되잖아요. 미역국이 굉장히 시원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맛이 가벼우면서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담백한 미역국이네. 네. 그러게요. 기존의 미역국하고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뭐 이거는 기존에 어머님들 하시는 미역국하고 네. 거의 비슷한데요. 단지 저는 지금 햇미역과 햇감자를 이용을 해서 들기름, 시원해. 국간장, 다진 마늘로 이렇게 한번 볶아서 이용했다는 것 뿐이고요. 이건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15분 중불, 25분 약한 불. 이렇게 하면 진짜 깊은 맛 나는 미역국 드실 수가 네, 있어요. 15분 중불, 25분 약불. 약한 불. 네.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나는 맛을 좀 이렇게 맛있게 내야겠다 해서 여기다 멸치나 또 이렇게 다신물. 그렇죠. 이렇게 조개나 그런 걸 넣으시면 안 돼요. 네. 지금 밥상은 통풍 밥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장도 식물성 재료로 들어가서 통풍 환자가 아주 안심하고 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었으면 여기다 멸치가루 막 넣고 네. 그랬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진짜 제가 통풍에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좋고 맛있게 잡수시고 통풍 좀 아프신 걸 좀 잊을까 해서 제가 네.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메뉴예요. 근데 곤드레 나물이
원래 이렇게 부드러워요? 아니면 그렇죠. 무슨 비결이 굉장히 있어요? 부드럽죠. 보통은 어머님들이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곤드레는 말린 곤드레를 가지고 삶아서 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맛있다. 요새는 이렇게 생곤드레를 데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린 다음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요거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곤드레가 부들부들하니 그냥 쑥쑥 넘어가요. 그쵸. 보리쌀 씹히는 맛도 재밌고 식감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쌀밥으로 하잖아요. 그럼 물론 맛이 있긴 하지만 보리처럼 이렇게 오돌오돌한 식감은 조금 덜 하니까 요거 잡수시는 게 좋아요. 곤드레 향이 너무 좋네요. 옛날에 이게 구황작물이었다니까. 근데 좋은 거 많이 드셨던 거예요, 그죠? 네. 영양가 그래서 있으니까요. 옛날 분들은 통풍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옛날에 고기나 이런 게 아까 맞아요. 소개해 주셨던 안 좋은 음식이라는 거 그게 별로 없었으니까. 그래서 통풍이 귀족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생긴 병이에요. 맞다. 이렇게 통풍에 도움이 되는 요리를 또 한 상을 차려봤는데 네. 이보은 선생 이 외에도 좀 통풍에 도움이 될 것들 알려주시죠. 있습니다. 일단은 해조류 조금 많이 잡수시는 게 좋은데요. 해조류? 카레, 김, 다시마, 미역 좀 많이 잡수시고요. 네. 그다음에 유제품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우유? 특히 단백질 있는 게 좋아서 달걀, 버터, 치즈, 우유 좋고요. 네. 근데 한 가지 나쁜 게 있어요. 뭐요? 탄산음료 또는 가공음료 이런 것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토마토, 상추 또 이런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는 채소들을 가지고 만든 한식 상차림으로 잡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한식이네. 네. 아까 제가 또 궁금한데 그 미처 못 여쭸던 게 있는데요. 맥주하고 그 치킨이잖아요. 치맥이 아주 궁합이 좋은 건데 그러면 다른 술은? 많잖아요, 다른 그렇지. 술. 네. 다른 술은 궁금해요. 어떤가요, 그죠? 일단 맥주는 거의 퓨린의 함량이 최고로 높다라고 이미 원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른 술 중에서 좀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막걸리나 약주 같은 것들은 퓨린의 함량이 어느 정도는 좀 있는 편입니다. 대신에 와인 같은 경우는 뭐 생산지마다 좀 다르겠지만 퓨린 함량이 아주 소량이거나 거의 없고요. 가장 좋은 건 소주 같은 증류수 있죠. 위스키나 소주가 뭐 고량주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런 증류주 위주로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소량이나 적당량 드셨을 때는 어떤 주종이건 간에 통풍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예. 문제는 과음을 하셨을 때 아무래도 요산의 배출을 좀 막게 되고 요산 생성을 술 자체가 좀 돕는 경향이 있으니까 과음만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풍을 위해서 미리 알고 제조해서 먹었네요. 소주하고 맥주 우리가 섞어서 먹으니까. 소맥. 우리가 이제 지혜롭네요. 지혜로웠어. 그래서 섞어 먹은 거였군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따라 하실라. 통풍 환자들은 소맥도 안 됩니다. 네, 안 됩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방송 중에 뭐 술을 마실 수는 없고 저희가 또 뭔가 하나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꼭 마셔야 돼요? 마셔야 돼요. 후식 요정. 네, 한동훈 네, 원장님께서 또 후식 마실 걸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아까는 슈퍼맨이었는데 지금 요정. 제가 슈퍼요정. 후식으로 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뭐예요? 메밀 통풍차인데요. 메밀차 바로 좋죠. 메밀로 이렇게 끓인 차입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레시피를 제공했고 제작진들이 여기서 끓인 겁니다. 네. 솔직하시오. 아니 운치가 있어. 맛있네요. 색깔이 참 예쁘죠. 네네. 맛있다. 일단 차가 맛이 있어요. 네. 이제 구수한데요. 구수하네요. 너무 구수한데요? 조금 따뜻하게 해도 그쵸. 좋겠고요. 네. 이 메밀은 전통적으로 이제 노폐물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으면서 이뇨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면서 요산을 배출하는 능력도 키워주는데요. 통풍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서 평소에 고혈압, 당뇨, 복부 비만 환자들이 이걸 즐겨 드시게 되면 대사증후군을 예방하면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통풍도 막아주면서 통풍 발작까지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아까 처방을 해주셨다. 처방이란다. 레시피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끓이는지. 간단합니다. 메밀을 100g 정도를 준비하셔서 살짝 볶습니다. 볶아서. 볶은 메밀 100g 그리고 이걸 물 2리터에 넣고 불을 세게 해서 확 붙으면 오르면 약불로 해서 1시간 정도만 끓이면 됩니다. 근데 물이 이제 가스레인지 화력에 따라서 용량이 다 다를 텐데 남은 양이 다를 텐데 결과적으로 남는 양이 1.5리터 정도 되게 해서 물을 중간중간 첨가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루에
이렇게 한두 잔씩 조금씩 해서 일주일 이내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메밀이 사실 다른 것에도 효능이 상당히 많지 않아요? 뭐 장에도 좋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네. 이제 뭐 장에 좋다 그래서 뭐 식욕을 촉진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장을 깨끗하게 한다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제 본초 강목이나 동의보감에 보면 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는데 장에 낀 더러움과 이렇게 찌꺼기를 제거하고 탁하고 체한 기운을 깨끗하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내장 비만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장 비만에도 도움이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자료에 보면 메밀에 독이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 이렇게 계량이 되기 전에 쓴 메밀에 해당되는 거고 요즘 다 계량이 되어 있는 단메밀이기 때문에 독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한번 볶았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곡물 중에 메밀이 가장 서늘합니다. 기운이 가장 차가워요. 그래서 배앓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끓여서 드시면 좋겠고 만약에 배앓이를 좀 한다 그래도 배앓이를 한다 그러면 현미를 살짝 볶아서 50g 정도 추가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그것도 있겠습니다. 구수하고 맛있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메밀차까지 통풍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습니다. 두 분 고맙고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는 좀 서늘했다고 그러나 바람이 불어서. 그쵸. 그죠? 근데 오늘은 또 덥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오른다는 소식입니다. 야외 현장 연결해서 날씨 정보 알아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계절의 여왕 봄 날씨답게 날씨 변동이 큽니다. 어제는 구름이 많아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22.8도로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았는데요. 오늘은 봄 햇살 아래 서울의 경우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늘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조하는 말이지만 퇴근길 무렵부터는 지표면에 되어졌던 열기가 빠르게 식어 나가면서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얇은 카디건이나 겉옷으로 체온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실시간 먼지 농도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는 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고 대기 정체로 오전에 충청과 일부 영남 지역에서 공기가 탁할 텐데요. 그제 발원한 황사 일부가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떨어져 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발표되는 대기질 상황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지만 아니라면 하늘 자체는 맑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경북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릴 텐데요.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지만 5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때문에 건조함을 덜어내긴 어렵겠습니다. 어제 오후 영동 지역의 건조경보는 건조주의보로 한 단계 약화됐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2도인데요. 기온은 점점 더 올라서 한낮에 서울 26도, 전주, 대구 27도, 광주 28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 높아져 초여름만큼 덥겠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내리쬐 오늘 전국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오존 농도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나쁜 단계를 나타내겠습니다. 볕이 강한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은 갈수록 높아져 금요일 서울의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아 더 덥겠습니다. 주말까지 제주를 제외하고 뚜렷한 비 예보는 없기 때문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미세먼지와 꽃가루 등에 노출되면서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콘택트 렌즈 착용을 줄이는 게 좋고요. 절대로 눈을 비벼서는 안 됩니다. 인공 눈물로 눈 세척하기,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깨끗이 씻기 등 청결 유지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또 로즈데이예요. 그 연인 간의 장미를 선물하는 그런 날이라고 그러네요. 네. 근데 절대로 노란 장미 선물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노란 장미는 또 이별을 나타낸다. 선물도 잘못하면 안 돼. 네, 오늘 노란 장미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카레데이라고 합니다. 카레로 저녁 식사해보시면 어떨지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